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8월 1일 월요일, 8월의 첫날이 월요일로 새롭게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폭우가 대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위를 한풀 식혀줘서 명과 음이 같이 있는 폭우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폭우가 없었으면 너무나도 더울 것 같아요. 물론 습기 대단합니다. 찬 컵을 들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주변에 물이 그냥 쫙 붙을 정도로 습기가 굉장히 많은 날인데요. 자, 몸 관리 잘 하시는 8월 한 달 되시고요. 한 2주 정도 다음 주까지만 잘 견디면 이 더위도 한풀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 더위와 싸우는 사이에 주식시장이 우리를 좀 위로해 주길 바라는데요. 한국은 일종의 데드캣 바운스가 좀 이루어졌고 이것이 베어마켓 랠리까지 이어질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고요. 미국 시장이 선발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 동향까지도 플러스가 나게 된다면 이번에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베어마켓 랠리 쪽으로 확실히 조금 더 상승폭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8월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가 오늘 장전 한마디, 한국 장전 한마디,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갈까? 예. 자, 일단 먼저 미국 시장 지난 7월 달 한 달 흐름을 보면 다우는 6.7% 올랐고요. S&P 500은 9.1%나 올랐고 나스닥은 무려 12.4%나 올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면 되겠죠. 지수 하나하나 살펴보죠. 다우존스부터 보죠. 자, 이 보시면 지난 7월간 4개 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내려올 때는 쭉 내려도 한번 세게 반등하다가 실패해서 떨어지고 또 실패해서 떨어지고 실패해서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이번에는 연속적으로 주간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반등폭이 꽤 크게 났고 보시면은 지금 1년 안에 이렇게 큰 상승폭이 없었죠. 네, 2020년 이래 그때 이제 폭 떨어지고 올라간 이래 월간 상승으로 가장 큰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우존스뿐만 아니라 S&P 500 대표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대표 지수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굉장히 한 달 월간 기준 상승으로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상승을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저 보시듯이 10월 달에 연속 상승, 저때 미쳤죠. S&P 미쳤을 때 그때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남들보다 좀 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12%나 올랐기 때문에 월간 상승폭은 나스닥이 제일 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심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어 앤 그리드가 피어에서 거의 벗어나고 있어요. 자, 이제 뉴트럴 상황으로 갑니다. 자, 미국 시장은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겠지만 슬슬 경계감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쭉쭉 뽑는 랠리형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게 이제 막 그리드 수준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 들어가면 지금부터 이제 경계가들 조금 미국 시장은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PC가 사상 최고치를 나타냅니다. 6월 PC 가격 지수가 지난해보다 6.8%나 올랐고요. 이것은 82년 1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전월은 6.3% 올랐는데 그보다 더 올랐어요. 물론 7월부터는 좀 빠지겠죠. 7월부터는 좀 빠질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 여전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원재료 가격 이 하락하다 멈췄어요. 지금 WTI가 지금도 98.00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다음에 곧 있죠. 이번 주가 있죠. 오펙 플러스 회의 지나고 나서도 유가가 안 떨어진다. 이거면 조금 문제가 심각해요. 지정학적인 것을 설명드렸죠. 지정학적인 근거를 감안해 보면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 유가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떨어지는 게 맞아요. 왜? 자, 이란을 미국이 막아줄 것이고, 이란을 막기 위해서 사우디에 보충 전력을 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우디가 보답을 안 하면 이건 좀 웃기는 행위잖아요. 거기는 왕국이니까, 나라라고 보기보다는 왕국이니까, 왕의 나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 떨어진다면 이건 상당한 함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말빨이 안 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럼 누군가 다른 믿을 배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과연 사우디가 러시아를 믿고 또 계속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의문이에요. 좀 상당히 의문인데 그럼 어쨌든 그래서 이번 오펙 플러스에서 회의 이후로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다? 네. CPI를 만드는 물가 상승을 만드는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이 성성이 살아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랠리를 뽑은 이유는 뭡니까? 지난주까지 랠리를 뽑은 이유는 자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랠리를 뽑았죠. 지금 PCI가 낮지 않았어요. 전달 대비 1.0% 오른 건데 그 전월에는 이게 0.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근원 PC도 전년 대비 4.8이에요. 근데 전달에는 4.7이었어요. 그거 계속 올랐고 전달 대비로 근원 PC도 0.6% 상승했고 전월에는 0.3이었어요. 0.3이 0.6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전월 대비 전년 대비 근원 PCE 그냥 PCE 모두 다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그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유가가 안 떨어지면서 버티고 있다면 CPI를 만드는 두 기둥, 물가 상승을 이룬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이 살아있다. 한 기둥은 좀 빠질 것 같죠. 7월부터는 빠질 것 같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들이 빡빡빡빡 빠지니까. 근데 요게 안 빠졌어요. 안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시장이 이걸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동안 랠리 뽑았던 거에 대해서 차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 시장이 왜 올랐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물가가 높은 건 알겠는데 물가는 피크 아웃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금리가 이미 이제 중립금리에 도달했어. 2.5%잖아. 중립금리 올랐으니까 이제부터 연준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하겠어? 올려봤자 얼마나 올리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레리 서머스 교수님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금리는 중립금리가 아니다. 라고. 이 뉘앙스가 뭘까요?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중립금리라는 건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금리 수준이겠죠? 뭐 일종의 그 본전 금리 정도 수준이겠죠? 뭐 인플레이션 빼고 실질 금리로 따져보면 이 정도 금리 정도면 뭐 적당한 금리다 이런 게 중립금리가 되겠죠. 보통은 한 2.5로 컨센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시장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근데 여기에 우리 레리 서머스 교수께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자, 이번에 제대로 저승사자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요. 아주 잘 맞추셨죠. 잘 전망하셨고. 근데 이분께서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연준이 금리를 올려? 웃기는 소리 하네. 떨어뜨릴 걸? 금리 떨어뜨릴 거야. 야, 경기가 이 정도에서 언제 우리가 20년간 못 봤어? 이 정도 금리면 다 바로 죽어. 18년에도 봤잖아, 우리. 바로 죽어. 안 돼. 금리 내려야 돼. 라는 게 이제 채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랠리를 뽑으셨죠. 랠리를 뽑아서 10년물을 무려 2.6% 중반까지로 금리를 낮추면서 채권 가격을 올려놨습니다. 기준금리가 3.5%가 된다는 이 시점에서 10년 금리를 2.65%까지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기는 침체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네. 자, 그런데 하나 유의할 점이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채권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실제로 일어난다면 채권 시장이 뭐 틀린 건 아닐 텐데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고용이 성성이 살아있고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가가 안 떨어져. 피크아웃이 되게 느리게 이루어져. 피크아웃은 피크아웃인데 뭐 지금 9.1에서 8.6 그 다음 8.3 8.0 뭐 이런 식으로 서서히 빠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근데 계속 올려야죠. 계속 올려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왜 랠리를 뽑았느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는 봤는데, 이제 지난번처럼 우리 어퍼컷 매기는 그런 금리, 그러니까 50bp 올린다고 해놓고 75bp 올리는 거, 뭐 이런 행동, 25bp 올린다고 해놓고 50bp 올리는 거, 이런 건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즉, 공격적인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추가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럼 우리 많이 빠진 거잖아. 우리 100bp 올린다고 생각해서 많이 뺐잖아 주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과했네. 자 요거 되돌려야 돼 하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죠. 100bp 인상까지를 반영했던 시장, 일부 반영했던 시장이 되돌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0bp하고 25bp 정도 올리는 것밖에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네. 이 정도면 우리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지 한 것이 미국에서의 주식시장의 해석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채권시장, 주식시장 모두 인플레이션이 피크에 왔다는 컨센이 있는데 그중에서 채권은 이 금리 자체만으로도 한두 번만 금리 더 올리면 침체가 오는 게 명확하니 못 올릴 거라는 것이고, 주식시장은 금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올릴 거라고 예상하면서 너무 많이 뺐으니까 이제 금리 올리는 거 다 예상 권역이 있고 해봐야 1% 안짝에서 끝날 거니까 이제 많이 떨어뜨리는 거 올리자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앞서 모두 말씀드렸던 대로 CPI의 두 축, 집값, 렌트 비용과 이제 그 유가가 있는데, 유가는 뭐 미국 입장에서 지금 우리 댓글로도 한번 누가 말씀해 주셨죠. 켈리 쪽에서 드디어 코스코인가 어디에 주유소에서 파는 그 유가가 $5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부분들은 뭐 확실히 CPI 피크 아웃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대목이긴 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휘발유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거 계속 저희가 보고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랠리를 좀 했고, 주식시장 랠리를 했고 채권시장도 랠리를 했어요. 모든 양시장이 랠리를 해줬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범위에서의 피크아웃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지금부터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유가가 $100를 이상을 튀면서 $110 향해서 가면 시장은 단기적인 충격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도대체 말이죠, 뭐 다들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고민 생기지 않으세요? 왜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양쪽이 다 좋아? 한쪽만 좋든가, 그쵸? 침체가 오면 채권시장만 좋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피크아웃이 왔으면 주식시장만 좋든가 해야 되는데 양쪽이 왜 다 좋아?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한 비밀은 역시나 연준의 총자산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랜만에 그 프레드의 총자산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검은 데가 경기 침체 있었던 데죠. 경기 침체 2008년도. 그때 이제 2008년 리만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 8천억 달러 되던 미국의 총 유동성을 2조 달러 이상으로 배 이상, 더블 이상 올립니다. 네, 그랬고, 그 다음 유로존 사태도 있고 하니까 계속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났고, 이제 2018년에 금리도 올리면서 이제 긴축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어둑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거 좀 심했죠. 엄청나게 올리고 계속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9조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자, 그러니까 도대체 유동성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2배 이상 단박에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흥청망청했죠. 사실은 따져보면 크립토, 코인들의 가격의 상승에 이 총자산의 증가가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총자산에도, 크립토에도.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상황들이 어떠냐?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끝이 꼬부라지긴 했는데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가파르게 오르던 게 이제 누운 거일 뿐이지. 누워서 이제 조금 줄일랑 말랑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저게 눈에 보일 정도로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지금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동시 강세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현재 그 시장에서 유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랠리가 이어지는 것도 결국 총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핵심은 뭐냐 앞으로? 핵심은 이제 전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좀 말씀드렸고, 좀 과했던 것 같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뭐냐? 주가가 싸냐 비싸냐가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함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오를 만큼 올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를 만큼 올라서 9월까지는 금리를 안 올리잖아요. 9월
초순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금리를 다음번 올리기 전까지. 그럼 지금 그때까지는 이제 일종의 평화 시대가 온 거지. 평화 시대가 와서 편하게 이제 사람들이 값어치를 매기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찌 되었거나 주가가 싼 주식들은 조금 더 올라가기 쉬울 것이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주식들은 뭐 여러 가지 올랐다가도 이런 그 CPI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부담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 시장은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었고요.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싸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조금 다른 국면이라고 보는데, 한국 시장 보기 전에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고 한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역시 그 실적의 기간이에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이제 큰 기업들은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있죠. 자, 이분이 또 어떻게 발언할 건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PMI, ISM 제조업 PMI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얼마나 떨어질 건지 좀 궁금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2일 날 있는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 이번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살아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라고 보는 게 연준의 입장이었으니까요. 만약에 구인 이직 보고서가 만약 그 구인보다는 그 구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거 경기가 확실히 꺾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겠죠. 오히려 환호할 거예요. 야, 왜 금리 못 올릴 거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4일 날에도 챌린저 감원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이번 주는 고용을 상당히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서 한국 상황들을, 현재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순위 컨센부터 한번 볼까요? 순위 컨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조가 깨졌어요. 180조가 좀 깨져서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의외로 더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원화의 약세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 코스피 기업들 중에 돈 많이 버는 기업들 중에 수출 안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네, 대부분 수출이죠. 자, 그런데 원화가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전년도 대비. 그러면 전년도 대비 따져보면 어떻게 따져볼 수 있습니까? 원화 환산 수익은 거의 10%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저게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안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 코스피의 지금 PER 배수는 얼마인가를 한번 살펴보죠. 자, PER 배수 드디어 최근 주가 오르면서 10배 중반까지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지 뭐 10배 중반이면, 그죠? 근데 여기 제가 지수가 잘 측정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한국은 지수로 보면 이제 답이 없겠다라는 말씀 드린 게, 왜냐, 작년과 올해 들어왔던 IPO 했던 기업들, 신규 상장했던 기업들이 회사 시가총액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그 작년과 올해 들어왔던 게 수백 조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의 합산.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익이 있어 없어? 없어요. 퍼가 몇 배? 80배, 100배? 50배, 80배, 100배. 자, 한국 평균 PER 배수는 10배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한국 PER 배수 평균치예요. 근데 걔네들이 물타기를 좀 해줬죠. 그러니까 이 PER 배수로 치면 정확하게 과거처럼 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균 수준이. 그래서 아마도 과거면 지금이 평균인데 아마 11배 정도 수준 내외까지는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여전히 14배 이상 올라가면 그건 과열이겠지만 한 11배 정도까지는 걔네들 좀 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이 퍼배수와 그다음에 기업 이익 순이익하고 시가총액하고 감안해 보면 절대치로 계산하면 한국 시장은 이제 다 오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 올랐어. 오를 게 없어.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물타기가 많이 됐다는 거고, 그건 또 뒤집어서 무슨 얘기냐?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종목별 장세가. 한국에서는 무조건 종목이 중요하다. 기업별 이익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CPI가 여기서 확 떨어지지 않으면 연말
연준이 가고자 했던 3.5%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3.5%를 받아들일 때 미국 시장은 이거 좀 아닌데 하고 채권 시장, 주식 시장 한번 모두 작은 조정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하는 하나증권의 우리 전략팀장님 레피킨님이 재미난 칼럼을 썼는데요. 미시간대 소비 심리지수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조금 올랐잖아요. 50에서 51인가로 올랐는데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평가액을 좀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액에 따라서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1만 달러부터 50만 달러 이상까지 보는데 1만 달러 미만 투자하는 사람은 시장이 오를 것이다라고 응답하는 비율 자체가 15% 정도 수준에서 거의 똑같답니다. 즉 관심이 없다 이거야. 항상 똑같아 비율이. 반면에 5만 불에서 10만 불인 사람들은 2014년 이후로 주식시장을 계속 안 좋게 보고 있대요. 14년부터 미국 시장 14년부터 어땠죠? 계속 올랐죠. 근데 5만에서 10만 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나쁘게 본다. 반면에 50만 달러 이상인 부자들은 어떻게 보냐?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라는 응답도 작년 5월 이후로 가장 높고 올해 2월엔 장을 안 좋게 봤지만 다시 장을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론자가 많다. 부자들은 긍정론자가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계를 조금 길게 열어놓고 보시라고 하고요. 좀 긍정론자가 되시는 게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슛칠 분들이 아니라면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느냐라는 경험치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 핵심적인 부담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펙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결론과 이후 유가가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 중국 정치국 회의가 지난 주말에 상당히 실망감을 줘가지고 중국이 어디까지 좀 휘청거릴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는 한국 시장은 기대로 많이 시작하는데 미국 시장은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양자 시장이 모두 달렸거든요. 한번 숨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미국의 숨고르기, 한국은 좋아야 되는데 이거 재수 없나?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수출입이 좋아지면 한국은 한번 땡겨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